진수야, 나 여기서 안 나갈란다. 여기가 밥도 잘 나오고 아주 편하구나. 병원 침대에 느긋하게 누워 웃는 아버지의 모습에 아들은 미친 사람처럼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지금 당장 퇴원 서류에 사인 안 하면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는다고요. 불과 10분 전 아버지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침을 뱉으며 떠났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품 안에서 꺼낸 300억 기부각서 한 장에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자신이 직접 서명한 강제 입원 서류가 이제는 자신의 목줄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아버지를 가두려던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제발 모시고 나가겠다고 병원 문을 부술듯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폐륜 자식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산길을 올라갑니다. 와이퍼가 거칠게 유리창을 닦아내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릿하군요. 뒷좌석에 앉은 한중만은 품에 안은 낡은 가죽 가방을 꼬치꼬치 매만지며 창밖을 내다봅니다. 옆에 앉은 아들 한진수가 초조한 듯 손가락으로 핸들을 톡톡 두드리는군요. 한진수가 룸미러로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거기 공기 좋고 시설도 최고인 요양원이에요. 잠깐만 쉬다 오시는 거라니까요. 한중만이 가방을 더 세게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공기가 밥 먹여주냐? 나 멀쩡하다. 집에 가자, 진수야. 내가 이 가방에 약도 다 들어있고 사진도 들어있는데 왜 자꾸 먼 데로 가느냐? 한진수가 코방귀를 뀌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자꾸 헛소리 하시고 밤마다 돌아다니시니까 그렇죠. 윤희도 애들도 다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이번 기회에 검사도 좀 제대로 받고 푹 쉬세요. 한중만이 젖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내 집에서 내가 걷겠다는데 그게 왜 무서워? 그리고 이 가방은 절대 안 된다. 이건 내 목숨이야. 한진수가 인상을 쓰며 핸들을 꺾었습니다. 누가 그 가방 뺐는데요? 참 나 거기 가면 더 좋은 거 많아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그 낡은 가방에 집착을 하세요? 누가 보면 거기에 금덩이라도 든 줄 알겠네.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섭니다. 높은 담벼락 위로 날카로운 철조망이 둘러쳐진 건물이 나타나는군요. 병원 입구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보호사 2명이 우비를 입고 서 있습니다. 한진수가 차 문을 열고 내리며 보호사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요. 연락드린 한진수입니다. 아버지가 좀 완고하시니까 조심해서 모셔주세요. 보호사들이 뒷좌석 문을 열고 한중만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한중만이 비명을 지르며 차 안으로 몸을 굽혔습니다. 이거 놓아라. 진수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느냐. 나 안 들어간다. 여기 정신병원 아니냐. 한진수가 차 안을 들여다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좋게 좋게 가요. 여기서 힘 빼시면 아버지만 힘들어요. 그냥 가서 며칠만 계시라니까요. 한중만이 빗물에 젖은 얼굴로 아들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진수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사업 자금 대주느라 내 뼈가 다 녹았다. 나 여기 들어가면 못 나온다. 제발 집에 가자. 보호사들이 한중만을 차 밖으로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한중만의 손에 들린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자 한중만이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가방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한중만이 흙탕물을 뒤집어쓰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가방은 안 된다. 이놈들아, 이거 놓아라.
가방 속에 내 전부가 들어있단 말이다. 한진수가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발로 툭 차서 아버지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한진수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가져가세요, 가져가. 거참, 그놈의 가방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네. 원장님, 가방은 그냥 들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조용할 것 같으니까. 그때 건물 안에서 가운을 입은 박용식 원장이 우산을 쓰고 걸어 나왔습니다. 박용식이 한진수의 어깨를 툭 치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병원이 이런 쪽으로는 전문 아닙니까? 가방 정도야 환자가 안정을 찾는다는데 허용해 드려야죠. 한진수가 박용식의 손에 두툼한 봉투를 남몰래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절대 밖으로 전화 못하게 하시고 면회도 제가 허락할 때까지는 안 됩니다. 아시죠? 박용식이 봉투를 주머니에 넣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효자나셨네.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진단서는 제가 알아서 끊어놓을 테니 걱정 마시고 사업에만 전념하세요. 보호사들이 한중만의 양팔을 끼고 건물 안으로 질질 끌고 들어갑니다. 한중만이 가방을 가슴에 꼭 품은 채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수야, 한진수, 너 이놈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네가 나한테 한 짓 그대로 돌려받을 줄 알아라. 한진수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진수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보호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비 맞으시니까. 아버지, 저 갈게요. 거기서 반성 좀 하고 계세요. 철컥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닫힙니다. 한중만은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며 복도 끝에 있는 병실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보호사들이 한중만을 침대에 거칠게 던져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용식이 병실 문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며 한중만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소란 피우면 주사 맞아야 해요. 조용히 계시면 가방은 안 뺏을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한중만이 침대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가방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 진수가 나를 여기 넣었다고 전해라. 내가 내 손으로 지은 죄가 많아서 이 꼴을 당하는구나. 박용식이 비웃음을 흘리며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병동 안에는 다른 환자들의 기괴한 비명과 빗소리만이 울려 퍼집니다. 한중만이 고개를 들어 병실 구석에 달린 CCTV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중만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고 대신 서늘한 빛이 감돌기 시작하는군요. 한중만이 가방 지퍼를 살며시 열며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진수야, 네가 10분 뒤에 어떤 얼굴로 돌아올지 벌써 궁금하구나. 그 시각 병원을 빠져나온 한진수는 신바람 나게 콧노래를 부르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한진수가 운전대를 가볍게 두드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300억 땅이며 건물이 다 내 손안에 들어오겠지? 윤희가 알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겠네. 한진수가 차 안의 오디오 볼륨을 높이고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며느리 오윤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영감님 잘 넣었어? 가방은 뺏었지? 거기 비밀장부나 통장 들어있을 텐데. 한진수가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말도 마. 그 낡은 가방 안 뺏기려고 비 오는 날 개처럼 기어다니는데 진짜 못 봐주겠더라. 원장이 그냥 들고 들어가게 뒀어. 어차피 거기 든 게 뭐야. 낡은 사진첩 아니면 치매 약이겠지. 오윤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참 속도 좋아. 거기 뭐가 들었을 줄 알고 그냥 보내. 당장 원장한테 전화해서 가방 뺏으라고 해.
만약에 유언장이라도 들어있으면 어쩔 거야? 한진수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도 팔자다. 영감님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유언장은 무슨. 그리고 이미 증여 서류 다 받아놨잖아. 이제 우리 세상이야. 당신은 호텔 예약이나 알아봐. 우리 오늘 축배 좀 들어야지. 오윤희가 그제야 안심한 듯 웃음을 흘렸습니다. 알았어. 자기는 얼른 와. 영감님 때문에 고생 많았는데 오늘 비싼 거 먹자. 근데 자기는 정말 효자야. 아버님 공기 좋은 데로 모셔다 드리고 말이야. 한진수가 호탕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지만 한진수의 마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한진수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며 앞차의 꽁무니를 바짝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차 안의 고요를 깨고 핸드폰에서 날카로운 알림음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진수가 인상을 쓰며 거치대에 놓인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법무법인 승리라는 발신인과 함께 긴급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통보 한 중만 의뢰인의 신변 이상 감지. 조건부 증여 계약 제7조의 의거, 귀하에게 증여된 모든 자산의 동결 및 회수 절차를 게시합니다. 한진수가 눈을 크게 뜨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법무법인? 자산 동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연달아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알림 이번 시점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증여자의 자발적 퇴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300억 상당의 전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으로 즉시 귀속됩니다. 남은 시간 18분. 한진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진수가 비명을 지르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들이 경적을 울려대지만 한진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진수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봐요. 김 변호사님, 나 진수예요. 이게 대체 무슨 장난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입원했는데 왜 내 돈이 날아가요? 전화기 너머 김승현 변호사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한진수 씨. 아버님이 입원하시는 순간 자동으로 발동되도록 한 달 전에 공증받아둔 조항입니다. 아버님이 직접 사인하신 거예요. 한진수가 운전대를 내리치며 고함을 쳤습니다. 그 늙은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니까요. 내가 보호자인데 왜 마음대로 기부를 해요. 당장 멈춰요. 김승현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님이 지금 가방에서 꺼낸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시스템은 이미 작동했고 제가 멈출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아버님을 모시고 나오지 않으면 당신은 빈털터리가 됩니다. 이제 15분 남았네요. 한진수가 휴대폰을 던지듯 내려놓고 중앙선을 넘어 차를 돌렸습니다. 한진수가 핏발선 눈으로 가속 페달을 바닥까지 밟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비명을 지르며 차가 빗길을 가르고 다시 산속 병원을 향해 질주합니다. 한진수가 입술을 깨물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 영감탱이가 감히 나한테 함정을 파?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아니, 죽으면 안 돼. 제발 살아서 나와야 해. 한진수의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눈을 가립니다. 불과 10분 전 아버지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떠났던 그 길이 이제는 자신의 목숨줄을 잡으러 가는 지옥길로 변해버렸습니다. 한진수가 시계를 확인하자 숫자 10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미끄러질 듯 휘청거리며 병원 정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멀리서 차갑게 닫혀있던 병원 건물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한진수가 차 창밖으로 몸을 내밀며 병원 입구를 향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문 열어. 이 새끼들아. 문 열라고. 우리 아버지 내놔.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고 한진수의 차는 병원 정문을 들이받을 듯 멈춰 섰습니다. 한진수가 차 문도 닫지 않은 채 빗속으로 뛰어내려 병원 로비를 향해 달렸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갇힌 폐쇄병동의 문이 다시 열릴 차례입니다. 병원 로비의 유리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비를 쫄딱 맞은 한진수가 구두 한쪽이 벗겨진 것도 모른 채 대리석 바닥을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접수처 앞에 서 있던 간호사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며 한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진수가 숨을 헐떡이며 접수처 데스크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 한중만 씨 당장 퇴원시켜. 지금 당장. 간호사가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보호자님. 방금 입원 수속 마치고 가셨잖아요. 규정상 당일 퇴원은 원장님 승인이 있어야 해요. 한진수가 눈을 부라리며 간호사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규정 같은 소리 하지 마. 내 아버지를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누가 막아. 원장 어디 있어? 박용식 불러와. 소란을 듣고 복도 끝에서 박용식 원장이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 나왔습니다. 박용식이 한진수의 꼴을 보고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어이구, 한 사장님. 비를 왜 이렇게 맞으셨어? 아버님이 갑자기 보고 싶어서 차를 돌리신 건가? 한진수가 박용식의 멱살을 움켜쥐고 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박 원장, 장난칠 시간 없어. 당장 열쇠 내놔. 우리 아버지 모시고 나갈 거니까. 박용식이 한진수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보내지 말라고. 서류에 도장까지 찍은 거 잊으셨어? 한진수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아까고, 지금은 아니라고. 제발, 박 원장님. 내가 돈 더 줄게. 아니,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제발 문 열어줘요. 시간이 없단 말이야. 박용식이 시계를 힐끗 보더니 뒷짐을 지고 느릿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이야 많으면 좋지만 우리 병원 명예도 있죠. 치매 증상이 심각하다고 진단서까지 끊어놓고 10분 만에 퇴원이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한진수의 휴대폰에서 다시 한번 날카로운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한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하자 남은 시간 12분이라는 숫자가 붉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진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박용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원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지금 우리 아버지 안 데리고 나가면 나 거렁뱅이 돼요. 300억이 날아간단 말입니다. 제발. 박용식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한진수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300억?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예요? 아버님이 무슨 마법이라도 부리신다는 거야? 한진수가 울먹이며 박용식의 다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영감탱이가 가방에 기부각서를 숨겨왔어요. 내가 입원시키는 순간 전 재산이 사회로 환원되게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퇴원 확인서 안 찍으면 끝장이라고요. 박용식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박용식이 한진수를 일으켜 세우며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만. 근데 어쩌죠? 이미 폐쇄병동 문은 잠겼고 근무자들은 저녁 식사하러 가서 열쇠 뭉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진수가 자신의 지갑에서 수표 뭉치를 꺼내 박용식의 손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이거 다 줄게. 제발 문만 열어줘요. 빨리. 박용식이 수표를 주머니에 챙기며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간호사, 뭐해? 당장 원장실 가서 비상 열쇠 가져와.
한 사장님, 아버님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셔서 보호자가 직접 진정시켜야 한단다. 간호사가 서둘러 복도를 달려갔습니다. 한진수는 1분 1초가 지날 때마다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휴대폰 속 숫자는 이제 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진수가 폐쇄구역 철문 앞으로 달려가 문을 발로 차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 진수예요. 나왔어. 아버지, 제발 문 좀 열어봐요. 철문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열쇠를 들고 나타나 육중한 철문을 열었습니다. 한진수가 문이 다 열리기도 전에 좁은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아버지가 갇힌 302호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진수가 거칠게 문을 열어젖히며 방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아버지, 퇴원해요. 내가 다 잘못했어. 어서 나가자고요. 침대 위에 정자하고 앉아있던 한중만이 가방을 무릎에 올린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중만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한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이구, 진수 아니냐? 벌써 나를 데리러 온 거냐?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참 빠르기도 하구나. 한진수가 한중만의 팔을 잡아 끌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빨리요, 아버지. 서둘러야 해요. 지금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기부 취소한다고 말해요. 어서요. 한중만이 한진수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가방 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중만이 종이를 팔랑거리며 한진수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말이냐? 이미 변호사한테 신호 보냈다. 300억 재산이 지금 실시간으로 가난한 사람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 참 급하겠구나. 한진수가 그 종이를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한중만이 가볍게 몸을 피해 침대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진수가 침대 위를 기어가며 애걸복걸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요. 내가 치매인 줄 알고 실수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가서 고기 먹으러 가요. 내가 효도할게, 응? 한중만이 가방을 베개 삼아 침대에 편안하게 누우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여기가 참 편하구나. 비도 안 맞고 밥도 제때 주고 무엇보다 내 얼굴 안 봐서 참 좋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니? 한진수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5분이었습니다. 한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바닥을 적셨습니다. 아버지, 제발 나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그 돈 없으면 나 신용불량자 돼요. 사채업자들이 내 목을 딴단 말이에요. 옆에서 지켜보던 박용식 원장이 헛기침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저렇게 비는데 그냥 나가시죠. 저희 병원도 어르신 같은 귀한 분 모시기엔 시설이 부족합니다. 한중만이 고개를 돌려 박용식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박 원장, 자네는 아까 진수한테 돈 받고 나를 평생 가두기로 하지 않았나? 약속을 어기면 쓰나. 박용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지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진수가 다시 한중만의 발목을 붙잡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내가 무릎 꿇고 빌게요. 저 문서에 퇴원하겠다고 사인만 해줘요. 어서. 한중만이 가방 지퍼를 열어 만년필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한진수의 눈에 희망의 빛이 서렸습니다. 한중만이 만년필 뚜껑을 열고 종이 위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진수가 숨을 죽이고 그 손끝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한중만이 적은 것은 서명이 아니라 커다란 글자로 쓴 불효자 3글자였습니다. 진수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휴대폰 좀 보렴. 한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남은 시간 2분.
동시에 은행에서 보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알림 한진수 명의의 강남구 아파트 가압류 절차 착수. 알림 보유 주식 50만 주 소유권 이전 대기. 한진수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벽에 박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안 돼. 내 아파트, 내 주식. 아버지, 제발, 제발. 한중만이 침대에서 일어나 한진수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진수야, 이제 1분 남았다. 네가 나를 이곳에 넣으려고 쓴 그 정성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니? 한진수가 바닥에 엎드려 아버지의 구두에 입을 맞추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다 돌려놓을게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 그 버튼 한 번만 더 눌러줘요. 변호사한테 전화해줘요. 한중만이 가방 속에 숨겨진 스마트 장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중만이 한진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정성이 가상하니 마지막 기회를 주마. 대신 조건이 있다. 한진수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뭐든요. 뭐든 할게요. 말씀만 하세요. 한중만이 박용식 원장과 한진수를 번갈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금 당장 박 원장이 쓴 가짜 진단서랑 네가 나를 강제로 가두려고 모의한 녹취록 그거 다 들고 경찰서로 가자꾸나. 그러면 내가 이 버튼을 눌러주마. 한진수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박용식 원장은 사색이 되어 문 밖으로 도망치려 발을 뗐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30초였습니다. 한진수의 휴대폰 화면이 붉게 타오르며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한진수의 거친 숨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한진수의 휴대폰 화면 속 숫자가 20, 19, 18, 피할 수 없는 종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한진수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박용식 원장의 다리를 붙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원장님, 빨리. 아까 그 서류들 다 가져와요. 아버지 경찰서 모시고 가야 한단 말이야. 박용식이 당황해서 한진수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봐요, 한 사장님. 미쳤어요? 경찰서라니. 나까지 감방 보낼 작정이야? 한진수가 눈을 뒤집으며 박용식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지금 내 300억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감방이 문제야? 어서 내놓으라고. 당신이 가짜로 써준 진단서랑 우리 공모한 거 다 불 거니까. 박용식이 한진수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자수하면 당신도 끝이야. 저 영감님이 지금 우리 둘 다 낚으려는 거라고. 그때 침대 위에 앉아있던 한중만이 가방을 톡톡 두드리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10초 남았구나. 진수야, 9, 8, 7. 한진수가 다시 한중만에게 기어가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버튼 눌러요. 경찰서 갈게요. 내가 자수할게. 제발 내 아파트만은 살려줘요. 한중만의 손가락이 스마트 장치의 버튼 위에 머물렀습니다. 시계가 3, 2, 1을 가리키는 찰나 한중만이 버튼을 깊숙이 눌렀습니다. 동시에 한진수의 휴대폰으로 집행 일시 정지라는 파란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진수가 바닥에 대자로 뻗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한중만이 차가운 눈빛으로 한진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느님 찾지 마라. 너를 살린 건 내 기도가 아니라 네가 나갈 경찰서다. 10분 줄 테니 박 원장이랑 서류 정리해서 나와라. 10분 뒤에 내가 다시 버튼을 누르면 그땐 진짜 끝이다.
한진수가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 박용식의 가운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용식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눈이 뒤집힌 한진수의 괴력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한진수가 박용식의 주머니에서 녹음 기능이 켜진 만년필과 비밀 장부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거지? 여기 다 들어있지? 박 원장, 당신도 같이 가야 해. 박용식이 사색이 되어 문 밖으로 달아나려 하자 대기하고 있던 보호사들이 오히려 박용식을 가로막았습니다. 한중만이 가방을 메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보호사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들도 아까 내 아들놈한테 뒷돈 받은 거 다 안다네. 지금 박 원장 붙잡고 있으면 내가 자네들 죄는 묻지 않겠네. 보호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순식간에 박용식의 양팔을 붙잡아 제압했습니다. 박용식이 발버둥을 치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한진수, 이 멍청한 놈아. 너의 아버지가 판 함정에 너만 빠진 줄 알아? 한중만이 병실 문을 나서며 복도 끝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한진수가 그 뒤를 강아지처럼 졸졸 따르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가방 무겁죠? 제가 들게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역시 대단하셔. 내가 잠시 마귀가 씌었었나 봐요. 한중만이 가방을 고쳐 매며 한진수의 손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이 가방은 네가 만질 물건이 아니다. 이 안에는 네가 버린 내 인생과 네가 팔아치우려 한 내 뼈마디가 들어있거든. 병원 로비로 내려오자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중만이 정문에 세워진 한진수의 차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한진수는 운전석에 앉아 벌벌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뒷좌석에는 보호사들에게 붙잡힌 박용식이 입이 틀어막힌 채 실려 있었습니다. 한중만이 시계를 보며 나직하게 명령했습니다. 경찰서로 가자. 가서 네가 저지른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백해라. 300억을 지키고 싶다면 내 죄부터 씻어야 할 게야. 한진수가 침을 꼴깍 삼키며 핸들을 돌렸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병원을 빠져나와 어두운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진수는 아까 전 아버지를 버리고 가던 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한중만이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진수야, 너는 300억만 보이지? 나는 네가 나를 버리던 그 10분 동안 300억보다 더 큰 걸 잃었단다. 한진수가 운전대를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보상할게요. 감옥 갔다 와서 평생 아버지만 모시고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재산 환원은 하지 말아주세요. 한중만이 가방 속에서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꺼내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린 한진수는 아버지의 목에 매달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중만이 사진을 다시 가방 깊숙이 넣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보상이라. 그래, 법이 너를 어떻게 보상하는지 지켜보자꾸나. 차가 도심에 진입하자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유리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찰서 건물의 파란 등불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하자 한진수의 얼굴이 다시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한진수가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차마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아버지, 꼭 지금 들어가야 해요? 내일 아침에 변호사 대동해서 가면 안 될까요? 한중만이 스마트 장치를 꺼내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내 인내심은 10분 전 병원 문 앞에서 다 썼다. 지금 내리지 않으면 이 버튼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게야. 한진수가 비명을 지르며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한진수는 경찰서 현관을 향해 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강제로 가두려 했어요.
저기 박 원장도 공범이에요. 제발 나 좀 잡아 넣어 주세요. 경찰서 로비에 있던 경찰관들이 깜짝 놀라 한진수를 에워쌌습니다. 차 안에서 박용식도 보호사들에게 끌려 나오며 체포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중만이 차에서 내려 가방을 품에 안고 천천히 경찰서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중만의 등 뒤로 비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차가운 바닥을 훑쳤습니다. 이제 아들이 직접 한 함정 속으로 아들이 걸어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진수가 바닥을 뒹굴며 자수하겠다고 소리치는 동안 경찰관들은 상황 파악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조사실로 끌려 들어가는 한진수의 뒷모습을 보며 한중만은 로비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품에 안은 낡은 가방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군요. 그때 한중만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며느리 오윤희의 이름이 떠 있습니다. 한중만이 전화를 받자마자 귀를 찢을 듯한 오윤희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아파트가 가압류됐다고 문자가 와? 주식은 또 왜 이 모양이고? 당신 지금 어디야? 한중만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이냐? 진수는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단다. 나를 병원에 강제로 넣으려던 걸 자수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오윤희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오윤희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아버님? 아버님이 왜 전화를 받으세요? 진수 씨는요? 진수 씨가 왜 자수를 해요? 미쳤어. 정말 미쳤나 봐. 한중만이 가방 지퍼를 매만지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수가 미친 게 아니라 내가 잠시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렴. 내 남편은 지금 제 재산을 지키려고 제 죄를 고백하는 중이란다. 오윤희가 갑자기 비릿한 웃음소리를 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장난하세요? 노인네가 죽을 때가 되니까 망령이 드셨나 본데 그 재산 이미 우리 거예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법적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다고. 한중만이 눈을 지그시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너희 것이라면 왜 내 아파트에 압류 딱지가 붙었겠니? 너희가 받은 건 독이 든 성배였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느냐? 오윤희가 도끼 서린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버님, 거기 딱 기다리세요. 내가 지금 당장 갈 테니까. 그 가방 속에 든 거, 그거 내가 다 뺏어버릴 거야. 당신이 우리 인생 망치게 내버려 둘 줄 알아?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한중만은 멀리서 들려오는 아들의 울음 섞인 진술 소리를 들으며 복도를 응시했습니다. 약 20분 뒤 경찰서 정문이 거칠게 열리며 오윤희가 들이닥쳤습니다. 오윤희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로 눈을 부라리며 로비에 앉아있는 한중만에게 달려왔습니다. 오윤희가 한중만의 앞에 서서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노인네가 정말 우리 진수 씨 어디 있어? 당신이 우리 진수 씨 꼬드겨서 이 난리 피운 거지? 그 가방 내놔. 당장 내놓으라고. 오윤희가 한중만의 가방끈을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한중만이 가방을 뒤로 숨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애미야,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냐? 너까지 조사실로 들어가고 싶어서 이러는 게냐? 오윤희가 눈을 가늘게 뜨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사실? 내가 왜 가? 당신을 가두자고 한 건 진수 씨야. 난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면 그만이야. 근데 저 안에서 진수 씨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윤희가 경찰관들의 재질을 뿌리치며 조사실 문을 발로 찼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한진수가 아내의 목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한진수가 절규하며 소리쳤습니다.
윤희야, 당신도 자수해. 안 그러면 우리 다 거지 돼. 아버지 가방 속에 기부 문서가 들었단 말이야. 오윤희가 그 소리를 듣고 한중만에게 다시 돌아와 발악을 했습니다. 아버님, 그 문서 당장 찢어버리세요. 300억이 누구 집게 이름인 줄 알아? 우리가 그 돈 때문에 당신 수발 들며 얼마나 참았는데 치매 노인네 비위 맞추는 게 쉬운 줄 알았어? 한중만이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오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참느라 고생 많았다. 그래서 내 밥에 수면제 타고 내 도장 훔쳐서 서류 위조할 때도 그렇게 즐거웠더냐? 오윤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오윤희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수면제를 탔다고 그래? 증거 있어? 한중만이 가방 옆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한중만이 약병을 흔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방 서랍에 숨겨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내가 치매인 척 연기하며 네가 하는 짓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 오윤희가 비명을 지르며 약병을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일이네. 그거 내 거야. 당신이 훔친 거라고. 경찰관들이 달려와 오윤희의 양팔을 붙잡아 제압했습니다. 오윤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발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이게 다 저 영감탱이 계획이야. 우리를 잡아넣으려고 함정을 판 거라고. 경찰관님, 저 노인네 말 믿지 마세요. 저 사람 미쳤어요. 한중만이 오윤희를 내려다보며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윤희가 사채업자들과 주고받은 담보 설정 계약서였습니다. 한중만이 서류를 경찰관에게 건네며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조사해 주십시오. 제 며느리가 제 허락 없이 제 인감을 도용해서 쓴 서류들입니다. 오윤희의 눈동자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경찰서 로비에는 부부의 절규와 비명이 가득 찼습니다. 한중만은 가방을 고쳐 메고 경찰서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밖에는 비가 그치고 서늘한 밤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중만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수야, 윤희야. 돈은 잃어도 살 수 있지만 사람을 잃으면 지옥이 따로 없는 법이란다. 한중만의 뒤로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이며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300억의 전쟁터는 차가운 유치장 안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앞마당은 비가 그친 뒤에 눅눅한 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중만은 낡은 가방의 끈을 어깨에 단단히 고쳐 메고 주차장 구석에 세워진 벤치에 앉았습니다. 조사실 안에서는 아들 한진수의 절규와 며느리 오윤희의 악에 바친 비명이 문틈을 타고 새어나오고 있었죠. 한중만은 그 소리들을 마치 남의 일인 양 들으며 가방 위로 마른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주차장으로 들어와 한중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승현 변호사였습니다. 김승현이 한중만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몸은 좀 어떠신지요? 한중만이 벤치에서 일어나며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김 변호사, 밤늦게 미안하네. 자네 덕분에 10분의 기적을 봤어. 아들놈이 그렇게 빨리 차를 돌릴 줄은 몰랐거든. 김승현이 한중만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려 손을 뻗었지만 한중만은 가볍게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직접 들어야 해. 내 인생의 무게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남의 손에 맡길 순 없지. 두 사람은 경찰서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가로등 아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승현이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보여주며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지시대로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부동산과 주식은 실시간으로 동결 처리되었습니다. 아까 그 10분 동안 아드님이 확인한 수치들은 가짜가 아닙니다. 실제로 기부 절차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한중만이 어두운 도로 저편을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내 아들놈은 거지가 된 게 맞는 건가? 김승현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마지막에 누르신 일시 정지 버튼 덕분에 최종명의 이전은 멈춰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회장님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이대로 24시간이 지나면 300억 전액은 재단으로 넘어가고 아드님 부부는 빈털터리가 된 채 교도소에 가야 합니다. 한중만이 가방 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빈털터리라. 원래 아무것도 없던 놈들이었지. 내가 입히고 먹여서 사람 꼴을 만들어놨더니 그 옷이 제 살인 줄 알고 날뛰더구나. 그때 경찰서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수사관 2명에게 양팔을 붙들린 한진수가 조사실 밖으로 잠시 나왔습니다. 화장실로 가던 한진수가 가로등 아래 서 있는 한중만을 발견하고는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한진수가 핏발선 눈으로 아버지를 향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 김 변호사한테 당장 말해요. 기부 취소한다고. 내 아파트 압류 풀라고요. 수사관들이 한진수를 제지하며 힘으로 눌렀지만 한진수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악을 썼습니다. 저 영감탱이가 나를 속였어. 치매도 아니면서 치매인 척하고 우리를 낚았다고. 이거 사기 아닙니까? 경찰관님, 저 영감이 사기꾼이라고요. 옆에서 같이 끌려 나오던 오윤희도 한중만을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이 음흉한 노인네야. 자식 인생 망치니까 속이 시원해? 당신이 모은 돈, 그거 다 우리 거잖아. 우리가 당신 똥오줌 받아낼 생각까지 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한중만이 천천히 아들 부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사관들이 한중만을 보호하려 앞을 가로막았지만 한중만은 괜찮다는 듯 손짓하고는 아들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한중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한진수에게 물었습니다. 진수야, 너는 아직도 저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그 돈을 위해 한 일이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쳐넣는 것이었느냐? 한진수가 비릿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돈에 이름 써 있어요? 어차피 죽으면 나한테 올 돈인데 좀 빨리 당겨 쓰겠다는 게 뭐가 나빠. 아버지는 평생 구두쇠처럼 모으기만 했지 쓰는 법도 모르잖아. 내가 그 돈으로 사업해서 더 크게 키우겠다는데 왜 방해를 해? 오윤희가 옆에서 거들며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아버님은 그 가방에 든 문서가 대단한 건 줄 아시죠? 그거 종이 쪼가리예요. 우리가 소송 걸면 다 뒤집을 수 있다고. 감히 우리 아파트를 건드려? 내 애들은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야? 한중만이 가방 지퍼를 완전히 열고 그 안에 든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빛바랜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한중만이 그것을 아들의 얼굴 앞에 대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뭔 줄 아느냐? 네가 태어나서 처음 입었던 옷이다. 내 엄마가 밤새 바느질해서 만든 거야. 네가 이 옷을 입고 처음 웃었을 때 나는 300억보다 더 큰 부자가 된 기분이었단다. 한진수가 코방귀를 뀌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딴 걸 왜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더러워 죽겠네. 그런 감성팔이 하지 말고 당장 서류나 똑바로 하라고요. 한중만이 이번에는 낡은 구두 한 짝을 꺼냈습니다. 밑창이 다 닳아 구멍이 숭숭 뚫린 작업하였습니다. 한중만이 구두를 바닥에 던지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건 내가 시장 바닥에서 집 나르며 신던 신발이다. 이 구두 밑창이 닳아 없어질 때마다 내 대학 등록금이 나왔고 내 놈 차 기름값이 나갔어. 그런데 너는 이 신발을 신은 나를 미친놈 취급하며 병원에 버렸지. 오윤희가 비웃으며 한중만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게 부모 도리잖아요. 자식 키웠으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이제 와서 유세야? 아버님, 진짜 추해요. 돈 아까워서 자식 감옥 보내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 한중만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한중만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마지막으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본 김승현 변호사가 한중만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아직 보여주실 단계가 아닙니다.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쓰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중만은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한진수의 발등 위에 내던졌습니다. 서류 더미가 흩어지며 수십 장의 사진과 장부들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 안에는 한진수가 사업 자금을 빼돌려 도박장으로 흘려보낸 입금 내역과 오윤희가 명품을 사기 위해 아버지의 비자금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전표들이 가득했습니다. 너희가 모은 돈? 아니, 이건 너희가 내 몸에서 뜯어낸 살점들이다. 내가 치매인 줄 알고 마음대로 주무른 줄 알았지? 나는 내 놈들이 내 피를 빨아먹는 걸 보면서도 혹시나 제 자식 귀한 줄 알까봐 참고 또 참았다. 한진수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낱낱이 기록된 문서를 본 한진수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 아버지, 이건 그러니까 내가 금방 채워 넣으려고 했어요. 사업이 좀 힘들어서 그랬던 거지 아버지를 해치려던 건 아니에요. 오윤희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한중만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진수 씨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예요. 제발 저 서류들 좀 치워주세요. 경찰들이 보면 큰일 나요. 한중만이 가방을 닫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너희는 돈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위해 나를 죽인 거나 다름없어. 김 변호사, 당장 기부 집행 재개하게. 김승현이 태블릿의 전송 버튼을 누르려 하자 한진수가 수사관들의 손을 뿌리치고 한중만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안 가면 안 돼요? 나 감옥 가면 진짜 죽어요. 한중만이 한진수의 손을 하나씩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죽지 않는다. 거기서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서 네가 버린 아버지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뼈저리게 느껴보렴.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유산이다. 한진수와 오윤희는 다시 수사관들에게 끌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는 그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는 한중만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자국을 남겼습니다. 한중만은 김승현에게 가방을 건네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 변호사, 이 가방 이제 자니가 맡아주게. 이 안에 든 것들 다 정리해서 내일 아침까지 재단으로 넘겨주게나. 한 푼도 남기지 말고. 김승현이 가방을 받아들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회장님, 노후 자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중만이 허탈하게 웃으며 경찰서 정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노후 자금? 자식한테 버림받은 노인네한테 돈이 무슨 소용인가? 나는 이제야 이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고 잠 좀 푹 잘 수 있을 것 같네. 한중만은 경찰서 밖으로 나와 밤 공기를 깊게 마셨습니다. 비 온 뒤의 밤하늘에는 어느덧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중만은 혼자 힘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로 보이는 경찰서의 푸른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300억이라는 거대한 굴레에서 벗어난 한 노인의 고독하지만 단단한 행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중만은 길가에 세워진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기사가 거울을 통해 흙탕물을 뒤집어 쓴 한중만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로 모실까요? 이 밤중에 경찰서에서 나오시고 고생이 많으셨나 보네. 한중만이 창밖의 야경을 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바다로 가주게. 해 뜨는 걸 좀 보고 싶구만. 택시가 어둠을 뚫고 시원하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중만은 빈손이 된 자신의 양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들지 않은 손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 어딘가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밀 문서도 300억의 욕망도 이제는 가방과 함께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지옥 같았던 하루를 마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택시는 한참을 달려 어느 적막한 해안가 절벽 끝에 한중만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차가운 바닷바람이 한중만의 젖은 옷자락을 사정없이 흔들어대더군요. 한중만은 바위에 앉아 어둠 속에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그의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진동하며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발신인은 병원장 박용식의 변호사였습니다. 한중만이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하고 비굴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르신, 저 박 원장 측 변호사입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박 원장님이랑 아드님이 난리가 났어요. 박 원장님은 협박에 못 이겨 진단서를 썼다고 주장하고 계시고 아드님은 아버님이 치매가 확실하다며 병원으로 다시 모셔야 한다고 악을 쓰고 있습니다. 한중만이 바다를 향해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놈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내가 죽어야 제 돈이 지켜진다고 믿는 모양이야.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아드님이 아까 그 기부 문서를 아버님의 심신상실 상태에서 작성된 무효 문서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어요. 지금 당장 아버님이 제정신이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300억 기부 절차가 취소되고 재산권이 다시 아드님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중만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그놈들의 입을 닫아줘야겠구만. 김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병원 입구에서 만나자고 전하게. 한중만은 다시 택시를 잡아타고 자신이 몇 시간 전 버려졌던 그 정신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를 가두려 했던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재산을 잃게 되고 아버지는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아들에게 재산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묘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병동 앞에 도착하자 이미 경찰차와 기자들 그리고 김승현 변호사가 모여 장례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아들 한진수는 유치장에서 잠시 풀려나 조사를 받던 중 아버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병원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한진수가 차에서 내리는 한중만을 발견하고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왜 오셨어요? 아버지는 지금 몸이 안 좋으시니까 빨리 들어가서 검사부터 받으셔야 해요. 원장님, 여기요. 우리 아버지 잡으세요. 박용식 원장도 경찰들 사이에서 얼굴을 가린 채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환자가 무단으로 이탈해서 지금 상태가 아주 불안정해요. 강제 입원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저 노인네가 하는 말은 다 헛소리예요.
한중만이 자신을 붙잡으려는 보호사들을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멈춰 세웠습니다. 한중만이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고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다들 똑똑히 보시오. 이건 박 원장 당신이 나한테 뒷돈을 요구하며 보낸 문자 내역과 내 아들놈이 병원비를 깎아달라고 흥정한 녹취록이 담긴 수첩이다. 한진수가 당황하며 한중만의 수첩을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거 다 가짜예요. 아버지가 치매라서 상상 속에서 쓴 거라고요. 여러분, 저 노인네 말 믿지 마세요. 정신병자가 쓴 일기장일 뿐입니다. 한중만이 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병원 정문의 육중한 철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내가 미쳤다고 치자. 그럼 내 아들놈아, 네가 직접 저 문을 열어보렴. 네가 나를 가두려고 튼튼하게도 고쳐놓은 저 폐쇄병동 문 말이다.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라. 한진수가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그냥 미친 사람들 가둬놓는 방이지. 그때 김승현 변호사가 태블릿 PC를 높이 들며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이 병원의 모든 CCTV 영상과 내부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중만 회장님은 이미 일주일 전 대학병원 3곳에서 정신과 정밀 검사를 마쳤고 지극히 정상이라는 소견서를 받아법원에 제출하셨습니다. 한진수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오윤희가 차에서 내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일주일 전이라고요? 그럴 리 없어. 영감님이 어떻게 우리 몰래 병원을 가? 한중만이 오윤희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가 내 국에 수면제를 탈 때 나는 이미 그 국을 화분에 쏟아버리고 밤마다 변호사를 만나러 나갔단다. 너희가 나를 가둘 병원을 고를 때 나는 너희가 들어갈 감옥을 고르고 있었지. 경찰들이 박용식 원장의 사무실로 들이닥치자 박 원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한진수는 닫힌 철문 앞에 서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붙잡았습니다. 한중만이 아들의 뒤로 다가가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열어라, 진수야. 네가 직접 만든 내 무덤이다. 한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그 안에서는 박용식 원장이 은밀하게 운영하던 불법 장기 요양시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돈을 받고 부모를 강제로 가둔 폐륜 자식들의 명단과 그들에게서 갈취한 재산 목록이 적힌 비밀 장부가 보관되어 있었죠.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 참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진수가 그 명단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고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야. 아버지가 몰래 적어 놓은 거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한진수와 오윤희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중만은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300억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쓰일 게다. 너희에게 남은 건 이 차가운 철창과 평생 지워지지 않을 페르나라는 낙인뿐이야. 오윤희가 경찰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한중만을 향해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독한 노인네야. 자식 죽이고 혼자 잘 사나 보자. 당신도 결국 외롭게 죽을 거야. 한중만이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외로운 건 이미 너희와 함께 살 때 충분히 겪었단다. 돈이 가족인 줄 알고 살았던 내 죄가 크지. 이제야 나는 진짜 자유다. 병원 로비에는 아들 부부의 절규가 메아리 쳤지만 한중만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중만은 김승현 변호사가 건네는 코트를 걸치고
당당하게 병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비밀 문서가 들어있던 가방은 이제 텅 비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아침 해가 드디어 지평선 너머로 붉은 고개를 내밀며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한중만은 그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길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김 변호사, 이제 가서 따뜻한 국밥이나 한 그릇 하세나. 시장기가 도는 걸 보니 나도 이제야 사람답게 살 모양이야. 한중만과 변호사의 차가 병원 정문을 빠져나가는 동안 뒤편에서는 부패한 병원의 간판이 철거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0억이라는 거대한 탐욕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오직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려 했던 자식들이 마주해야 할 가혹한 성적표였습니다. 한중만은 차 창문을 내리고 시원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가는 젖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아주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앞마당을 가득 메웠던 소란이 경찰차들의 사이렌 소리와 함께 멀어져 갔습니다. 아들 한진수와 며느리 오윤희가 탄 호송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중만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김승현 변호사가 곁으로 다가와 한중만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으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병원 비밀 장부까지 확보했으니 아드님 부부는 법망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제 좀 편히 쉬시죠. 한중만이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품 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가방 안쪽 가장 깊숙한 비밀 주머니에 숨겨져 있던 은색 열쇠가 아침 햇살을 받아번뜩였습니다. 아니야, 김 변호사.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네. 내 가방 속에 종이 쪼가리만 들어있다고 믿는 저놈들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 하나 더 있거든. 한중만은 김승현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쳐넣기 위해 모의하던 그 동리 돛친 안방으로 말입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윤희가 가압류 통보를 받고 집안의 귀중품을 챙기려 했던 듯 장식장은 비어 있고 서랍들은 모두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한중만은 거실 한복판에 서서 그 난장판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서재 벽면에 걸린 낡은 가족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의 한중만과 아내, 그리고 어린 한진수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중만이 사진틀 뒤편에 숨겨진 작은 금고에 열쇠를 꽂으며 김승현에게 말했습니다. 저놈들은 내가 돈을 땅에 묻어두거나 은행 금고에만 넣어둔 줄 알았겠지. 하지만 진짜 300억의 가치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네. 금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수십 권에 달하는 낡은 가계부와 일기장이었습니다. 한중만이 그것들을 식탁 위에 하나씩 내려놓으며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때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잠시 풀려난 줄 알았던 며느리 오윤희가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오윤희는 경찰관 한 명을 동행한 채 씩씩거리며 거실로 들어오다 식탁 앞에 한중만을 발견하고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 노인네가 아직도 여기 있네. 아버님, 이제 만족하세요? 우리 집 풍비박산 내니까 속이 시원하시냐고요. 그 금고 열었네. 돈 어디 있어? 채권이랑 통장 다 내놔. 오윤희가 경찰관의 제지를 무시하고 식탁으로 달려들어 일기장들을 거칠게 뒤졌습니다. 종이 뭉치들만 나오자 오윤희가 그것들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딴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야? 300억 어디 갔냐고. 당신이 기부재단에 넘긴 거 말고 숨겨둔 비자금 있을 거 아냐? 한중만이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 한 권을 정성스럽게 주워들며
오윤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애미야, 내 눈에는 이게 종이로만 보이느냐? 이건 지난 30년간 내 남편과 네가 내 주머니에서 빼간 돈의 상세 내역이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쓰였는지 기록된 내 피눈물이다. 오윤희가 코웃음을 치며 한중만의 손에 든 일기장을 뺏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가 된다고 그래. 당신이 치매 걸려서 멋대로 쓴 소설이라고 하면 끝이야. 당장 비키라고. 내 다이아몬드 반지랑 가방 어디 갔어? 한중만이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펼쳐 오윤희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15년 전 오윤희가 친정 식구들의 빚을 갚기 위해 한중만의 인감을 도용해 땅을 팔았던 날의 기록과 당시 오윤희가 작성했던 자필 사과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윤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리며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걸 왜 아직도 가지고 있어? 그때 다 태워버렸다고 했잖아. 한중만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늙고 병들면 기억도 사라질 줄 알았겠지. 하지만 나는 너희를 용서할 때마다 그 아픔을 이 가방과 금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내 남편이 도박으로 날린 돈, 네가 명품 사느라 위조한 영수증들. 이게 다 법정에서 너희의 죄를 증명할 마지막 패다. 오윤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경찰관이 그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건네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라 상습적인 횡령과 사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겠군요. 어르신, 이 자료들 저희가 증거물로 압수하겠습니다. 오윤희가 경찰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노인네가 조작한 거예요. 제발 믿지 마세요. 저거 다 가짜라고요. 한중만이 오윤희를 내려다보며 가방에서 마지막으로 작은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들 한진수의 이름으로 가입된 거액의 생명보험 서류였습니다. 수익자는 오윤희로 되어 있었고 보험 가입 시점은 한중만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한중만이 서글픈 눈으로 오윤희에게 물었습니다. 진수가 죽으면 네가 그 돈을 다 가지기로 했더구나. 내 아들놈은 나를 가두려 했지만 너는 내 남편의 목숨까지 계산기에 넣고 있었던 게야. 이게 네가 말하는 가족이냐? 오윤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지켜보던 경찰관도 혀를 차며 오윤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오윤희 씨, 증거인멸 및 추가 범행모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동행하시죠. 오윤희가 질질 끌려나가며 한중만을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부었지만 한중만은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듯 귀를 막았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고 한중만은 텅 빈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김승현 변호사가 식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독하게 준비하셨군요. 이 서류들이면 아드님 부부는 최소 10년은 나오기 힘들 겁니다. 이제 정말 가방을 비우셔도 되겠습니다. 한중만이 무릎 위에 놓인 낡은 가죽 가방을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300억이라는 거대한 돈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들이 이제야 세상 밖으로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중만이 창밖의 노을을 보며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돈이 사람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돈이 사람 안에 숨은 괴물을 불러내더구만. 나는 그 괴물들과 싸우느라 내 인생을 다 써버렸어. 한중만은 가방 지퍼를 끝까지 닫고는 김승현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넘겨주는 한중만의 손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한중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김 변호사, 이 집도 내일 당장 매물로 내놓게. 수익금은 전부 소아암 환자들 수술비로 기부해주고 나는 이제 작은 단칸방이라도 내 마음 편히 누일 곳으로 가려네. 김승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원하시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한중만은 정든 집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묵직한 소리가 마치 지난 세월과의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한중만은 경비실 앞 화단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아파트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길가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그들 틈에 섞인 한중만의 뒷모습은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300억짜리 비밀 문서를 가방에서 꺼냈던 그 긴박했던 10분으로부터 시작된 폭풍이 지나가고 한중만에게는 비로소 고요한 저녁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한중만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지나가는 차들을 구경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를 묶어두었던 금전의 사슬도 배신의 상처도 저무는 해와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열기가 가라앉은 늦은 저녁, 서울 근교의 한 구치소 접견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한진수와 오윤희의 얼굴은 불과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하기 짝이 없었죠. 수의를 입은 한진수가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반대편에 앉은 김승현 변호사에게 매달렸습니다. 김 변호사님, 제발요, 우리 아버지 좀 설득해 주세요. 퇴원 확인서 한 장만 써주면 기부 절차 멈출 수 있다면서요. 나 여기 있다간 미쳐버려요. 옆에 앉은 오윤희도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님, 영감님한테 전해줘요. 우리가 다 잘못했다고. 빌라면 빌고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일단 우리 좀 꺼내달라고요. 아파트 경매 넘어간다는 통지서 왔단 말이에요. 김승현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아크릴판에 밀착시켰습니다. 그것은 한중만이 최종적으로 서명한 재산권 완전 포기 및 기부 집행 확인서였습니다. 김승현이 냉정한 목소리로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한중만 회장님께서는 오늘 오전부로 모든 자산의 명예 이전을 마쳤습니다. 300억 전액은 재단으로 귀속되었고 아드님 명의의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은 채무 변제를 위해 공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진수가 수화기를 놓칠 뻔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300억이 다 날아갔다고? 그 영감탱이가 진짜 미쳤나 봐. 자기 노후 자금까지 다 퍼주면 어떡해.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오윤희가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발악을 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가 영감님 비위 맞추느라 보낸 세월이 얼마인데. 김 변호사, 당신이 중간에서 빼돌린 거 아냐? 당장 내놔. 김승현이 차가운 눈빛으로 오윤희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하라고 하신 물건이 있습니다. 김승현이 가방에서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꺼내 접견실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버릴 때 아버지가 목숨처럼 움켜쥐고 있던 바로 그 가방이었죠. 한진수가 그 가방을 보자마자 눈을 희번덕거리며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가방? 그래, 저 가방. 저 안에 분명히 비자금 통장이 들어있을 거야. 김 변호사, 빨리 열어봐요. 어서. 김승현이 천천히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돈 뭉치도 비밀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김승현은 가방 속에서 낡은 플라스틱 도시락 통 하나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한진수가 멍한 표정으로 그 물건들을 바라보자 김승현이 편지를 대신 읽어 내려갔습니다. 진수야,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네가 준 지옥에서 벗어나 있을 게다. 이 가방 안에는 네가 그토록 원하던 300억은 없다. 대신 네가 가장 배고팠던 시절, 내가 시장에서 고등어 한 마리를 팔아 사다 준 소시지 반찬이 든 도시락통을 넣었다. 한진수의 눈동자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며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나레이션이 이어지듯 김승현의 목소리가 접견실에 낮게 깔렸습니다. 너는 가방 속 문서를 보고 혼비백산 돌아왔지만 사실 그 문서는 네가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발동되었을 게다. 나는 네가 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를 버린 죄책감 때문에 돌아오길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했단다. 하지만 너는 차를 돌리는 순간에도 내 안부보다 300억의 행방을 먼저 물었지. 오윤희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영감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버릴 리가 없다고. 김승현이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읽었습니다. 죄인은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서 나가지 못하는 법이다. 나는 이제 너를 용서하는 대신 법의 심판을 선물로 주마. 그것이 부모로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다. 편지 낭독이 끝나자 한진수는 수화기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교도관들이 다가와 두 사람을 강제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진수가 끌려나가며 아버지를 향해 마지막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나 여기서 나가면 진짜 죽어요. 아버지. 오윤희도 수갑이 채워진 손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아파트만은 살려주세요. 우리 애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두꺼운 철문 너머로 사라졌고 접견실에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김승현 변호사는 텅 빈 가방을 다시 챙겨들고 구치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눈부시게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바닷가 근처 작은 요양원 앞마당에서 한 노인이 평화롭게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중만은 더 이상 낡은 가방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양손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수십 년간 보지 못했던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죠. 한중만이 곁에 서 있던 간호사에게 꽃 한 송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꽃이 참 예쁘게 피었네요. 향기가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마음이 고우셔서 그래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저쪽 벤치까지 좀 더 걸어보실까요? 한중만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수평선 너머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300억이라는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자리에 비로소 사람의 향기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갇힌 욕망의 감옥과는 대조적으로 한중만이 머무는 곳은 비록 작고 소박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넓고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한중만은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것을 보며 나직하게 혼잣말을 남겼습니다. 이제야 참으로 살 것 같구나. 가방도 돈도 미움도 다 두고 가니 이리도 가벼운 것을. 그의 뒷모습 위로 잔잔한 파도 소리가 겹쳐지며 300억의 전쟁은 그렇게 완전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부모를 버린 자들은 차가운 철창 안에서 영원한 후회를 씹게 되었고 진실을 사수했던 노인은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얻었습니다. 한중만의 얼굴에 어린 노을빛이 그 어느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중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300억이라는 거대한 재산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부모를 사람이 아닌 짐으로 여겼고 결국 그 탐욕이 자신들의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잃은 한중만은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진짜 부자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결국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욕심이 과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